집안 대 끊어먹는 년이 들어와서 집구성 망조가 들었구나. 대는 끊겼어도 병원비는 제가 내네요. 안녕하십니까. 잠 못 드는 당신의 곁을 지키는 인생썰 기록소입니다.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 보내셨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면 유독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옛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또 딸이라는 이름으로 서러운 세월을 묵묵히 견뎌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사연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인내와 마지막 반전이 담긴 어느 구독자분의 고백입니다.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휠체어를 미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신 이 편지. 대는 끊겼어도 병원비는 제가 내네요. 이 한 문장에 담긴 며느리이자 엄마인 한 여자의 일생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 응어리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깨끗이 씻겨 내려가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방금 병원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제 손에는 7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 한 장이 들려 있네요.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보시는 제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오는데 제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30년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날의 기억들이 이 영수증 종이보다 더 날카롭게 제 마음을 베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제가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아들이라는 두 글자에 미쳐 있었습니다. 특히나 뼈대 있는 가문이라 자부하시던 제 시어머니는 유독 심하셨죠. 임신 5개월 차 초음파를 보고 돌아온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물 한 잔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으셨죠. 그래, 의사가 뭐라더냐? 고치라더냐? 딸이라는 소리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제 모습에 어머니는 들고 있던 부채를 방바닥에 획 던지셨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고치면 벌써 말을 했겠지. 내 친정 엄마도 딸만 둘이라더니 씨도둑은 못한다더니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을 비린내 난다며 거부하시고 종일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 한 며느리에게 무거운 장독대를 옮기게 시키면서도 몸을 놀려야 아들이 들어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상처럼 하셨습니다. 드디어 출산 당일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생지옥 같은 진통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아주 예쁜 공주님이에요. 라고 외쳤을 때 저는 기쁨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땀에 젖어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얼굴이 떠올라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누워있는 요람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더군요. 어머니는 제 침대맡에 서서 혀를 쯧쯧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대 끊어먹는 연이 들어와서 우리 집구석 망조가 들었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집안 귀한 씨를 말려버리냐? 어머니는 그 독한 말을 뱉으시고는 당신이 가져온 짐꾸러미를 풀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 고생했다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꺼내신 건 당신이 시장에서 사온 단팥빵과 우유였습니다. 나는 속이 터져서 미역국 끓일 기운도 없다. 너는 내 팔자대로 사느라 고생했다만 내 속 타는 것 누가 알아주냐? 나는 여기서 이 빵이라도 먹어야 살겠다. 산모인 제 옆에서 쩝쩝 소리를 내며 빵을 드시던 그 뒷모습. 갓 낳은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던 제 눈물은 그 빵보다 더 퍽퍽하고 썼습니다. 그날 병실 창틈으로 들어오던 찬바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뼈마디를 시리게 합니다. 서러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는 더 가관이었죠. 어디서 받아오셨는지 정체 모를 아들 낳는 한약이라며 시커먼 액체를 매일같이 들이밀었습니다. 그걸 마시고 속이 뒤집혀 입덧을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비웃으셨죠. 그걸 못 견뎌서 아들을 낳겠냐? 정성이 부족하니까.
조상님이 너한테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결국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통해 들은 말은 더 기가 막혔죠. 계집애 둘 낳았으면 됐다. 이제 제사 지낼 일도 없으니 나 죽을 때까지 얼굴 볼 생각 마라. 그날 이후 명절은 제게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도 저희 가족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버님 댁에 5살 난 조카 정남이만 무릎에 앉히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입에 넣어주셨죠. 우리 정남이가 이 할미 제사상 차려줄 귀한 몸이지. 그렇고 말고 정남아, 너는 커서 이 할미 잊으면 안 된다. 제 딸들이 그 옆에서 고기 한 점 먹고 싶어 쳐다보고 있으면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제 딸의 손등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어디 기집애가 귀한 아들 먹는 상에 눈독을 들여? 너희는 저기 부엌 가서 나물이나 먹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제삿날이었죠.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제 큰딸의 밥그릇을 뺏어버리시더군요. 제사 음식은 남자가 먹어야 복이 오는 거다. 계집애가 먹어봐야 남의 집 식구 될 건데 뭐하러 배를 채워? 7살이었던 제 딸이 엉엉 울며 엄마 할머니는 왜 나만 미워해? 나도 배고픈데. 라고 묻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장실로 아이를 데려가 입을 틀어막고 같이 울 수밖에요. 그때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 그대라는 것이 어머니가 병들고 지쳤을 때 과연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는지 제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시골 땅이며 아버님이 남겨주신 작은 상가 건물까지 제가 아닌 그 조카 정남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그래도 저희 남편이 아들인데 조금은 챙겨주셔야죠 라고 조심스레 말하면 어머니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남편은 아들 구실도 못하고 딸 연들만 싸지른 놈 아니냐? 우리 집안 대를 이을 놈한테 줘야지. 남의 집 식구들, 기집애들한테 줄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딸들을 공부시켰고 딸들은 그런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라 보란 듯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죠. 당신의 재산을 다 가져간 정남이가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날려먹어도 우리 정남이가 큰일을 하려다 보니 운이 좀 없는 거다라며 감싸기 바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엇보인 걸까요?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준비해온 이 인연의 결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공평하고도 잔인하더군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도 80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습니다. 허리는 굽어지고 목소리엔 예전 같은 날카로움 대신 쇳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고집만큼은 노화도 비껴갔는지 여전히 입만 열면 정남이 타령이었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가져간 조카 정남이가 명절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아도 어머니는 우리 정남이가 사업하느라 나라 일을 하듯 바빠서 그렇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으시기에 제가 죽이라도 쑤어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죠.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낡은 통장 하나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이미 조카 정남이에게 상가 건물이며 땅이며 다 넘겨주시고 남은 건 쥐꼬리만 한 연금 통장뿐이었는데 그걸 보며 중얼거리시더군요. 이것도 정남이 장가 갈 때 보태줘야 하는데 아들놈은 하나 있는 게 며느리 치맛바람에 휘둘려서 조카 하나 못 챙기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을 모셔온 며느리가 머리맡에 죽을 갖다 놓는데도 어머니의 머릿속엔 오직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조카뿐이었던 거죠.
저는 말없이 죽상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대단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사업을 한다던 정남이가 어머니의 남은 연금 통장까지 담보로 잡으려다 실패하자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저는 차가운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슬픔보다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예감이 더 강했죠.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건 역시나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딸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의사는 장기 재활과 누군가의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남편은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조카들, 그 집안의 기둥들에게 말입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받은 건 정남이의 형, 즉 큰댁 조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정남이 못지않게 용돈을 쥐어주며 예뻐하던 녀석이었죠.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녀석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작은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모님이 저희한테 땅 주신 건 정남이가 사업하다 날려먹은 지 오래고요. 저희도 지금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자식은 작은아버지잖아요. 법적으로도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왜 저희한테 전화를 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화를 참으며 말했죠. 정남아, 내 고모가 너희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주셨던 거 잊었니? 지금 의식은 없으셔도 병원비는 같이 분담해야지. 그러자 상대방은 비웃듯 대꾸하더군요. 그건 고모님이 주고 싶어서 주신 거죠. 누가 달라고 했나요? 암튼 저 바쁘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기는 통화음 뒤로 병원 복도에는 기막힌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당신의 아들과 손녀들을 죄인 취급하며 그들에게 갖다 바친 정성이 결국 연락하지 말라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 소리를 의식은 없지만 귀는 열려 있었을 시어머니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척들의 본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시누이들, 즉 고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으면서 전화로는 그래도 올케가 고생 좀 해라, 원래 며느리는 그러려고 있는 거다라며 훈수만 두더군요. 제가 병원비 분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어머, 나 가스 불 켜놨다 하며 전화를 끊는 큰 고모의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습니다. 집중치료실 비용에 간병인 비용까지 더해지니 평범한 월급쟁이인 남편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고 남의 집 식구라며 밥그릇까지 뺏었던 제 딸들이 나선 건 말입니다. 검사가 된 큰딸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병실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발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돌려드렸죠. 간호사인 작은딸은 자기 근무가 끝난 뒤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할머니의 차트를 체크하고 의료진들과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며 눈을 뜨셨을 때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정남이가 아니라 당신이 재수 없다며 밀쳐냈던 손녀들이라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첫마디는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정남이 어디 갔냐? 정남이한테 연락 좀 해봐라. 그 소리를 듣던 큰딸이 차갑게 영수증 뭉치를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찾으시는 정남이 오빠요? 할머니 쓰러지셨다는 말 듣자마자 전화 차단했어요. 지금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이 비싼 입원비 결제하는 거 다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가 집안 망조 들었다고 구박하던 엄마랑 때 끊어먹는다고 미워하던 저희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딸의 모진 말에 시어머니는 눈동자만 굴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 어린 반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겠죠.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서 조용히 고지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생 참 얄궂죠?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하셨는데 결국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건 계집애들이네요. 이 병원비 제가 다 낼게요. 그런데 어머니 퇴원하시면 이제 제사 지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대 끊긴 집에서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부터 이 집대는 제가 끊어드리고 제 방식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부르르 떨렸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조카들이 남긴 그 차가운 거절의 말들이 어머니의 가슴에 저보다 더 큰 대못을 박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의 눈물을 갚아줄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한 달간의 병원 생활 끝에 퇴원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쩌렁쩌렁 호통치던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휠체어 위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초라한 노인만 남았죠. 퇴원하던 날 정남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시어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셨어요. 혹시라도 그 잘난 조카놈이 뒤늦게라도 달려와 고모님 하고 부를까봐 미련을 못 버리신 거죠. 그 비참한 미련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제가 직접 끊어내겠다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한 달 전부터 시장을 보고 제사상에 올릴 생선 크기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물 한 가지, 전 한 장 붙이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힘겹게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이 추석인데 부엌에서 기름 냄새가 왜 안 나냐? 제사는 어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는 그 특유의 가스라이팅이 다시 시작되려는 찰나였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아주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집대는 제가 끊어드린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그대를 이을 정남이 오빠랑 친척들, 이번에 한 명이라도 연락 왔나요? 할머니 제사상 차려주겠다던 그 귀한 손주놈,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왜 제사를 차려야 하죠? 남의 집 식구들 기집애들은 제사상 앞에 서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추석부터 우리 집 제사는 폐지입니다. 시어머니는 사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려 하셨지만 마비된 입술에선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 고얀 연!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해먹으려고? 그때였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큰딸은 검사 특유의 단호한 목소리로 할머니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정남이 오빠한테 넘겨주신 상가 건물이요. 그거 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오빠가 도박비 갚느라 벌써 다 날려먹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집안의 기둥이 할머니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조상님들 땅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이제 누가 할머니 제사를 지내줘요? 할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엄마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지금 길거리 앉으셨을 거예요.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희 엄마랑 여행 갈 거예요. 할머니 병수발하느라 고생한 엄마 이제 좀 쉬어야죠. 할머니는 아들 하시니까 정남이 오빠네 가서 추석 쇠실래요? 아 참. 오빠가 번호 바꿔서 갈 곳도 없으시지. 시어머니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30년 전 제가 산부인과 병실에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보다 훨씬 더 무겁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잡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억울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지난 30년 동안 매일매일이 억울했어요. 딸 낳았다고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제 딸들 고기 한 점 못 먹게 젓가락으로 손등 때리실 때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어머니 병원비 내고 집으로 모셔왔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그토록 멸시하던 계집애들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추석 저희는 정말로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잠시 요양보호사에게 맡겨두고 왔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 냄새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드셨을 겁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를 보며 제 딸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몰라보게 조용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실을 지나가면 제 눈치를 보십니다. 정남이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시다가도 제가 방에 들어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다무시죠. 가끔 조카들에게 전화가 오면 이제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어머니 돈 한 푼도 없으니 병원비 보탤 거 아니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쏘아붙이고 끊어버립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군요. 3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우리 딸들한테 하세요. 저는 어머니 용서 안 합니다. 그저 며느리로서의 의무 딱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병원 원무과에서 받은 영수증을 다시 봅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한 병원비 결제 내역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여자의 일생을 짓밟았던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악습에 제가 던지는 최후 통첩입니다. 어머니, 집안의 대는 끊겼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도리는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남은 생은 당신이 외면했던 그 딸들의 세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사세요. 그게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큰딸아이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거실 탁자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 늘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든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엄마 꼭 혼자 있을 때 읽어봐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봉투 안에는 딸아이가 꾹꾹 눌러 쓴 편지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집 안 어디에도 걸어두지 못하고 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큰딸의 돌 사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사실 나 다 기억해. 7살 때 할머니가 나만 고기 안 주고 부엌으로 쫓아냈던 날 말이야. 그때 엄마가 화장실에서 내 입 막고 울면서 그랬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고기도 못 먹여서 미안해라고. 엄마, 그때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같이 울었던 거야.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나는 그때 엄마의 눈물을 생각했어.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게 하겠다고 그 차가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거든. 엄마, 이제 할머니 병원비나 수발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 그건 엄마의 죄가 아니라 할머니의 업보니까.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줘. 내가 엄마의 든든한 아들이자 딸이자 기둥이 되어줄게. 사랑해, 엄마.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흘린 30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지켜온 이 아이들이 결국 저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를 잇지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셨지만 보란듯이 제 딸들은 무너져가는 이 집안의 품격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설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끔 방 안에서 홀로 정남이의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소리가 들려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리거나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그저 저분은 평생을 허상 속에서 사셨구나 하는 안쓰러움만 남았을 뿐이죠. 어머니는 오늘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조카들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다 팔아치우고 이미 서울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침묵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아들 없다고 구박받고 딸이라서 서러웠던 시절. 우리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대가 끊기면 어떻고 제 사상이 비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눈물 흘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둥이고 대인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와 제 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기분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의 세월. 그 모진 구박과 차별 속에서도 꼿꼿하게 딸들을 키워내고 결국엔 당신을 무시하던 시어머니를 품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사연자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마음 한구석도 시큰해지면서 동시에 아주 맑은 물로 씻겨 내려간 듯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매셨던 그 집안의 대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제 사상에 올릴 술 한 잔 절 한 번이 집안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곁을 지켜주는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집안의 기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신가요? 혹시 아들 없어서 혹은 딸이라서 서러운 말을 들으며 오늘을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고 당신이 키워낸 그 소중한 인연들이 훗날 반드시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 한 줄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썰 기록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당당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